자, 이제 파트 3으로 접어들었는데, 자, 자본구조와 배당정책 및 투자하는 평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순서대로 해야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장이고, 여기가 이제 본격적이죠. 두 개. 레버리지와 자본비용과 자본구조 이론. 여기에 가장 이제 힘을 줄 것이고, 요 파트 3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정책 이론, 불확실성의 자본예산, 합병과 취득. 이건 이제 부수적인 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본시장과 이제 자본조달은 이제 뭐 상식이죠. 상식 공부하듯이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유익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게 되겠는데, 아무튼 요 금융시장의 개념하고 효율적 시장 가사, 그 다음에 기업의 장기자본 조달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제가 된 부분을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접 금융시장, 자본시장, 간접 금융시장, 화폐시장. 이런 뭐 경제학에서 나오지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금융시장은 이제 직접 금융시장, 이제 간접 금융시장. 이제 직접 금융시장은 이제 자본시장으로도 그러고, 간접 금융시장은 이제 화폐시장으로 그러고. 아무튼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되고, 이 간접 금융시장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폐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이런 상품들.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다. 금융기관은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죠. 거래 비용 절감, 위험의 축소, 유동성의 제고, 결제자의 제공.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본시장이죠. 자본시장. 이 화폐시장과 이제 비교하면은 이런 차이가 있다. 장기고, 자본시장은 이거는 이제 단기고.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이 낮고, 이건 높고. 자본시장은 이제 발행시장과 이제 유통시장, 두 개로 구분되고요. 먼저 이제 발행시장이죠.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이제 증권이 이제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인데, 그 IPO, 최초 주식 공모. 처음 이제 주식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그렇죠? 공모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겠죠. 자, 그래서 2024년 29번 문제를 보면은, 최초 주식 공모를 IPO로 한다. 맞죠? 자, 발행 방법인데, 자, 뭐, 공모, 사모, 이거는 뭐 거의 상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발행시장의 구조고, 이쪽이 회사죠? 이쪽이 회사고, 이쪽이 투자자. 이 공모 같은 경우에는, 요 관계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발행기관을 통해서 간접 발행도 되고, 직접 발행, 간접 발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고, 공모. 근데 이제 사모는 이 발행기관을 통한 이 간접 발행은 없어요. 사모는 요쪽, 직접 발행. 공모는 이제 50인 이상 투자자. 자, 이제 간접 발행인데, 왜 간접 발행을 하느냐? 직접 발행이고 간접 발행인데, 직접 발행은 이제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이게 직접 발행인데, 자, 그러면 이제 왜 간접 발행을 하는지, 직접 발행하면 뭐 수수료도 안 주고 그럴 텐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 발행위험, 요게 중요해요. 발행위험. 발행위험이 뭐냐면, 이제, 발행할 총량이 매출되지 않을,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매출이라고 그러는데, 매출되지 않을 위험을 이제 발행위험. 요 발행위험, 총량이 매출되지 않을 위험을 이 회사가 직접 발행할 경우는 아무래도 좀 서투르고 또 신용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발행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주고라도 발행기관에 수수료를 주고라도 이제 간접 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 발행이 대세다. 이 발행기관은 이제 이런 증권 발행 전문기관 은행, 증권회사
이런 사람. 자, 이제 간접 발행은 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게, 요 잔액인수, 총액인수, 요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발행위험은 발행기관이 전부 다 부담해요. 발행위험을. 발행기관이 전부 다 부담해. 총액인수도 발행기관이 부담해. 요거. 요 잔액인수는 그 전부 부담하지 않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전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 요 인수기간, 이제 발행기간에 이제 인수기간이 있는데, 그 인수기간이 이 발행 총량을 매입해요. 매입한 다음에 이제 분매기간을 통해서 뭐 청약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하죠.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총액 인수고, 잔액 인수는 이 분매기간을 통해서 일정 기간 청약을 받아요. 네. 받아서 이제 이 청약 기간 동안에도 이제 다 매출이 안 됐다. 그럼 그 잔량을 인수기관이 매입을 한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발행위험이 없는 거예요. 다 떠넘겼어, 발행위험. 예. 인수기관이 인수하든 뭐 투자자들한테 주든, 예. 어쨌든 100% 발행이 완료된다. 그래서 발행위험을 발행에다 떠넘겼다. 그래서 이 총액인수든 잔액인수든 이 발행위험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 차이. 자, 23년 29번 3번 선지는 자, 일반 투자자 매출 판매하고 판매가 안 된 증권만을 인수단이 매입한다. 예, 이거 잔액인수죠. 예, 잔량을 인수해요. 잔액인수.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발행시장의 구조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한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발행시장 설명드렸고, 이번에 이제 유통시장이죠. 예, 유통시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주식시장을 말하는 거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장외시장, 예, 장외시장, 장외시장.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정도. 예, 이건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기업 공개와 이제 상장 차이. 기업 공개는 이제 상장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뭐 소유 지분 분산 요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 단계다. IPO 기업 공개. 그다음에 요거를 거친 다음에 이제 주권 상장을 심사를 해서 주권 상장을 하게 되죠. 자, 이제 효율적 시장인데, 이제 제가 앞에 그 학습 방향에서 이제 금융시장의 개념, 요거 이미 설명했고, 나온 문제도 풀었고,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거예요. 효율적 시장 가설. 이 부분에서 이제 2장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 자본시장의 이제 모든 효율성, 이 갖춰지면 이제 완전 자본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정보의 효율성, 배분의 효율성. 요거 다 갖춰져야 완전 자본시장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분의 효율성,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다루겠고, 이제 운영의 효율성은 뭐 다 된다고 보고, 정보의 효율성, 재무관리에서는 요거 가지고 이제 따진다는 거죠. 정보의 효율성.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 가설과 관련해서는 이 정보의 효율성, 요거와 관련이 있다. 정보죠. 운영이 아닌, 배분 아닌 정보. 그래서 이제 그 자본시장의 정보의 효율성, 요거죠. 정보의 효율성을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효율적 시장은 완전 자본시장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정보의 효율성만을 가정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은 완전 자본시장하고는 다르다. 이게 더 큰 거다. 개념이. 그거를 일단 알아주셔야 되고요. 2024년 올해죠. 올해 36건 문제. 효율적 시장 이거죠. 완전 자본시장이 아니고 효율적 시장은 이용하는 정보. 그렇죠. 정보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요.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는 시장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EMH,
예, 다 이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용어고요. EMH. 예. 이 자본시장에서 결정된 주가는 정보를 즉시 충분히 반영한다. 가설이고요. 예. 이 정보가 이제 동시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이제 충분히 반영된다. 충분히 반영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있는 가치만큼 정확하게 반영된다. 예, 그런 의미다. 자, 이거를 말하죠. 공시 시점. 예, 공시 시점에 즉시. 예, 이거 이제 지연 반응, 과잉 반응 아니고 정확하게 반영된다. 여기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면 특정 정보를 이용해 투자해도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 초과 수익이 없다. 자, 요거 이제 초과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죠. 예, 그냥 직선으로 된다.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 자, 이러한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가정은 이게 전제가 된 거죠. 적극적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투자하는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직각이 유지된다. 예. 경쟁이 심해서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2024년 36번 올해 3번 선지는 자, 효율적이 될 수 있는 효율적 예, 중요한 포인트고 시장에 참가하여 본인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의 경쟁. 그렇죠? 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다. 예.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 그래서 강형이 제일 큰 거죠. 예. 요 약형부터 설명하면 이제 약형 EMH,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죠. 약형 EMH는 역사적 정보. 예, 과거 정보가 무의미하다. 이미 뭐 우리가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정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술적 분석해봤자 예,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고 이제 중강형 EMH는 이 공표된 정보가 무의미하다. 예, 공시 계속 하잖아요. 상장사들이 공시를 하는데 그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주가에.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근데 강형 EMH는 예,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 이거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이용한 정보.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 내부의 내부자 정보, 예, 회사 경영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무의미하다. 그것도 이미 반영돼 있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EM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형 EMH는 중강형 EMH를 포함하고 중강형 EMH는 약형 EMH를 포함하죠. 자, 이게 사실상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이게 다 키워드고요. 예. 효율적 시장 가설의 유형, 저희가 다 설명했던 약형 EMH, 중강형 EMH, 강형 EMH 세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유진 파마 교수가 예, 이것도 이제 정립을 했다.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정보가 키워드고 2024년 36번 올해 5번 선지는 약형, 그렇죠? 약형 EMH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 맞죠? 역사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중강형 EMH는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정보, 공시된 정보죠. 자, 강형 EMH는 내부자 정보, 그렇죠. 이게 키워드. 2024년 36권에서 4번 선지는 강형 EMH, 내부자 정보, 그렇죠. 정도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36권 문제 2번 선지는 시장의 효율성, 가격의 반영을 이용하는 정보에 따라 약형, 강형 두 가지, 아니죠. 세 가지죠. 중강형이 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2004년 33번 문제는 자, 중강형인데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예. 그래서 판단을 이제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자, 1번 선지를 보면 이제 내부 정보가 없는 상태. 예, 중강형이 이제 공시된 정보가 무의미하다는 정도, 이게 중강형인데, 내부 정보는 이제 강형이잖아요, 강형. 예. 그래서 내부 정보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내부 정보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없는 상태에서
투자해서 몇 년 사이 1000% 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있을 수 있다. 예. 이 내부자 정보에 너무 이거 집착하면은 이 문제에 또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자, 이 공시된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가 많을 수 있어요. 예, 요것보다 더 좀 이 내부자 정보에 가까운 예, 또 시큐리티한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부자 정보만이 모든 정보가 아니라는 소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0% 올릴 수 있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뭐 지금도만 요 정도, 예, 요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증권 투자에서 1000% 수익 올린 투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능은 해요. 내부자 정보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선지는 이제 경영상 어려움 겪은 회사인데 예, 주가는 액면가보다 높다. 예, 장부 가치는 액면가보다 못하다. 예,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인데, 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제 적자, 주당 장부 가치가 뭡니까? 주당 장부 가치가 역사적 정보잖아요. 그렇죠? 무의미하잖아요. 예. 이 주가는 이제 미래 전망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당연히 높게 상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자, 펀드 매니저가 이제 구성한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침팬치가 무작위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예상은 되죠, 그렇죠? 예상. 왜냐하면 이 강형 EMH가 그 시장에서는 성립하는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이제 무의미해요. 모든 정보. 따라서 이 펀드 매니저나 침팬치나 뭐 예, 해봤자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중강형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펀드 매니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정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죠. 자, 우리는 뭐 뉴스나 이런 걸로 이제 펀드 매니저하고 침팬치하고 경쟁한 얘기 예, 있었죠. 예. 그런데 침팬치가 결과가 더 높았다. 뭐 이런 뉴스 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침팬치가 이긴 거지. 예, 예상이죠, 예상. 예상은 펀드 매니저가 더 높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잖아요. 근데 침팬지가 이겼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결과가 침팬지가 이겼기 때문에. 예, 예상했지만 결과는 침팬지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상은 펀드 매니저가 더 높을 걸로 예상되는 건 맞는 거죠. 자, A 회사는 이제 소송에서 패소해서 추가로 부담의 비용이 확정됐다. 그래서 A 회사 주식은 사지 말아야 된다. 자, 이 정도 정보, 요거는 공시가 되죠, 아예. 이 정도 비용은 공시가 돼요. 그래서 공시된 정보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사도 된다.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은행장이 이제 불법 대출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왔어요. 그래서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요 EMH 환경하에서도. 그 다음에 그 은행장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표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간형에서는 예, 맞는 얘기다. 그렇죠? 자, 이번엔 이제 휴일주 시장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성립하는지 검증하는 거. 먼저 이제 약형 EMH를 검증하는 거. 자, 이 약형 EMH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형 EMH가 성립하는 시장에서 미래의 주가는 과거의 주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변동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요거를 검증하면은 그러면 이제 약형 EMH가 검증이 되는 건데 이 방법으로 이제 연애 검증, 필터 기법, 시계열 상관 분석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약형은 이제 시계열의 이제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연애 검증은 자, 먼저 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 상승이 플러스, 하락을 마이너스. 예, 요거를 이제 매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고 마이너스고 상승이고 마이너스고. 예. 이렇게 내보냈으면 상승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3번 이렇게 4번, 4개의 연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연의 검증에서 이제 무작위성을 가정한 이론적인 연의 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의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관찰된 연의 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연의 수 간에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으면 이제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게 연의 검증이다. 대충 요런 어떤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필터 기법은 이제 주식을 이제 매입 매도하는 그 일정 비율을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필터라고 하는데, 요 필터 기법을 통해서 이제 요거만큼 이상 상승하면은 매입하고 하락하면은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 기법을 통한 투자 성과가 단순히 이제 매입해서 그냥 계속 보유하는 전략보다 이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효율적이라면,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필터 기법을 맞추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계열 상관 분석은 이제 주가 변동의 시계열이 랜덤워크,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 랜덤워크를 따른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주가 변동과 이제 과거의 주가 변동이 독립적이다. 이거 독립적. 자, 독립적이란 말은 이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되면은 상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0이 중요해요. 독립적 0. 그렇죠?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요거 넣어서 이렇게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0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면 약형 이해 매치가 성립한다. 그렇죠? 2005년 40번 문제는 자, 전날 대형주 수익률을 추정해. 그래서 이익을 남겼어. 그렇죠? 근데 대형주 수익률은 이제 반대로 이제 소형주 수익률을 추정해야 되는데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약형은 이제 이거잖아요. 주가의 시계열에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성립하는데, 자, 이거는 독립성이 있죠. 시계열에 추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추정하잖아요. 그럼 독립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007년 이제 34번 문제는 자, 약형으로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자, 약형으로 효율적일 때 과거 6개월간 매달 주가가 오른 주식을 다음 달에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시계의 독립성이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추정한 거 이거랑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계의 독립성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중간형 EMH를 검증하는데, 자, 이건 공시정보죠. 공시정보. 그래서 공시점 이후에는 주식 가격에 유의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려면 이제 공시점 전후에 주가나 수익률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건 연구, 잔차 분석,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데, 이 사건 연구는 이제 특정 정보의 공시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공시점 전후의 주식 가격이나 수익률 움직임을 보고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정상 초과 수익률 이렇게 뭐 공시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평균 잔차를 구하고 이제 누적 평균 잔차를 구해서 검증하는데 그래서 평균 잔차가 0과 다르지 않아야 되죠.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누적 평균 잔차의 유의한 변동의 중요가 성립한다. 이런 결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공식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2005년 40번 문제는 자, 중강형이고요. 사건 연구 맞죠? 사건 연구 또는 잔차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주와 성장주. 근데 양그룹 간의 차이가 수익률에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중강형은 이제 이 내지 가치가 높은 가치주가 이제 가치주고, 그죠? 성장주, 그 다음에 이제 잠재력이 높은 주식이 성장주. 근데 이런 정보는 사실
공시 즉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2007년 이제 34번 문제는 자, 날씨요, 날씨. 이 날씨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날 일기예보 발표되고 이제 50%보다 높은 정확도는 상당히 높은 정확도인데, 그렇죠? 예, 이것도 공시 시점의 정보예요. 과거의 정보가 아니죠. 그렇죠? 공시 시점에. 그러니까 공시 시점에 다 반영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은 공시 정보는 있기 때문에 과거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형이 아니라 중강형이 되는 거고, 이 3번 선지는 예, 이 개인 투자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예,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나쁘죠. 예,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거 나쁜데, 자, 이거를, 이런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공개된 정보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이제 내부 정보, 내부자 정보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중강형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로 볼 수 있죠. 그죠? 요걸 전제로 한다면. 예. 사실은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더 이게 그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 가능성은 제외한 거예요. 제외하고 그냥 이런 결과만 보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요거를 이런 결과가 실제로 나왔다면 중강형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강형 EMH는 이제 내부자 정보죠. 내부자 정보. 자, 이거를 검증하려면 이제 내부자 정보, 이 내부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집단이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죠? 여기 이거 넣으셔야 돼요.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정상 초과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강형 EMH가 성립하는 거고 초과 수익을 얻고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2005년 40번 문제 이제 3번 선지는 자, 강형으로 수율적이다. 근데 이제 베타 개수가 작은 주식에 투자한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자, 이 말은 이제 일단은 개별 주식의 베타는 공개된 정보고요. 그렇지만 사실 베타는 이제 역사적 정보라고 봐야 돼요. 역사적 정보. 그래서 이제 주가의 이제 시계열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제 일단 약형 EMH는 성립한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작은 주식에 투자한 경우, 작은 주식만 골라서 투자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반대죠. 이제 큰 주식에 투자하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이제 시계의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약형도 무너져요. 약형. 약형도 무너진다면 이 강형은 뭐 당연히 이거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올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고 이제 올리지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약형이라도 성립한다. 하물며 강형이라면 더욱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5번 선지는 자, 요거는 뭐 쉬워요. 자, 인수합병 발표. 그러면 이제 피인수합병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 자, 요거는 100% 이제 내부자 정보라고 볼 수 있죠. 내부자 정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형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007년 상위사원의 4번 선지가 요 EMH 검증 문제를 확실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효율적이고 CAP에 맞다고 해도 베타 같은 주식의 실현 수익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예측할 수 있고 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뭔가. 그렇죠? 자, 이제 현실 시장의 비효율성입니다. 자, 자본시장의 이상현상. 자, 이거는 뭐냐면, 일정한 특성을 보유한 증권들이 효율적 시장에서 이제 정상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자, 이런 이유로는
이 정상 수익률, 이거를 측정하는데 사용했던 모형, 뭐 CAPM, 뭐 APM 이런 모형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분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맞는데, 이 모형은 맞는데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 그래서 일정한 특성을 갖는 주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자, 구체적으로 이상현상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규모 효과.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높아요. 그게 이제 규모 효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외기업 효과. 이런 소외된 기업들이 이제 높아요. 수익률이. 그게 이제 소외기업 효과고, 그 다음에 1월 효과. 1년 중 1월의 수익률이 높아요. 그게 1월 효과고, 그 다음에 요거는 PBR이죠. 주가 장부가 비율의 역수 효과. 이 PBR의 역수가 높은 주식이 수익률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효과.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 시점과 과거 특정 시점 주가의 차이를 말하는데, 과거 이제 3에서 12개월간 모멘텀이 높은 종목이 더 높다. 그게 이제 모멘텀 효과고, 그리고 이제 반전 효과는 3년에서 5년에 이제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주식은 하락하고 과거 수익률이 낮았던 주식이 상승해요. 이게 이제 반전 효과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모멘텀과 반전 효과를 합친 효과가 이제 결합 효과인데,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한 종목을 일단 빨리 팔아버리고 가격이 상승한 종목을 사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비정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낮았던 주식을 사야 되니까 상승한 종목을 팔고 낮은 주식을 사서 이 수익률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게 이제 결합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재무원리 분야인데, 행동 재무학. 자,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성, 그다음에 완전한 차익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요게 깨지는 거죠. 자, 인간은 여러 가지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차익거래를 어렵게 하는 현실시장의 요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나눠서 인간의 비합리성하고 이제 차익거래가 이제 가능하지 않은,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제 분석할 텐데, 먼저 이 인간의 비합리성. 여기 이제 보수주의 오류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도 기존의 신념이나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 효과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 오류는 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에 이제 비중을 두어서 판단하거나, 그 다음에 일부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전체적인 이제 그 모집단의 특성으로 간주해서 판단한 오류. 그래서 이건 주가의 과잉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비합리성, 대표성 오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신의 오류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너무 과신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소홀해져서 결국 이제 위험에 빠지죠. 자, 이건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과잉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액자 편향 오류는 이제 프레이밍이죠, 프레이밍. 프레이밍을 씌우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그게 이제 액자 편향 오류고, 이제 후회 회피 오류는 이제 후회를 회피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모 효과나 PBR 비율의 역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망 이론은, 자, 여기 재미있는 이론인데, 이익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불확실한 이득보다는 확실한 이득을 선택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확실한 손실보다 불확실한 손실을 선택해 위험을 추구한다.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자,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필요해서 이제 투자 중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해야 될 때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이익이 발생한 종목 처분해요.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계속 보유해요. 왜냐면 이익이 발생한 종목은 처분해서 이익을 확정해줘요.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처분할 경우에 손실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처분을 유보해서 위험을 추구한다. 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군중심리 또는 집단행동은 이 자신이 수집한 정보보다는 이제 대중화된 정보가 더 맞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자신의 정보를 무시한 채 대중의 움직임을 따라 행동하는 것. 전형적인 이제 군중심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가가 이유 없이 폭등하는 이제 거품 현상, 버블이죠. 버블 현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보의 폭포 효과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 대량으로 막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뭔가 정보가 있구나. 우울한 정보가 있구나 해서 덩달아 산다는 거죠. 사거나 팔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보의 폭포 효과. 자, 다음은 이제 차익거래 제약인데, 자, 인간의 이제 비합리성을 봤잖아요. 요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제 성립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로 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단순히 인간의 비합리성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시장의 비효율적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익 거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면 이제 균형 상태로 돌아갈 거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이 차익 거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시장의 불균형 상태는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특히 이 현실의 차익 거래는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차익 거래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이 위험 요소들이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 위험은 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는 이제 그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자산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런 대체 자산, 복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택된 대체 자산이 이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자산과 다를 위험이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제 기본적 위험이라고 하고,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비용 위험이 있어요. 이 사이클 과정에서 이제 매매 수수료, 공매 비용,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위험이 발생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이 공매하는 게 결코 수월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공매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물량을 이제 무제한 다 가능하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하는데, 물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비용이 수반되게 돼요. 공매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행 비용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 위험은 이 모형이죠. CAPM, APM 이런 이 적정 가격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차익거래를 위해서는. 근데 이 모형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차익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런 세 가지 위험이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이제 30번 문제. 자, 행동 재무화. 과 이제 투자자의 비합리성. 근데 이제 행동 재무학이라고만 해도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1번 선지는 이제 투자자의 비합리성과 차익거래 제약.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죠? 행동 재무학의 그 정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기존의 신념이나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현상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과소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맞는 선지고, 그 다음에 액자 편향이죠. 액자 편향. 강조하는 대로 프레이밍,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전망이론은 자, 이익의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맞죠? 손실의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의견이 틀리지 않을 거란 믿음하에 개별적인 정보는 무시해요. 그래서 대중의 움직임대로 따라가. 이건 이제 과신이 아니라 이제 군중심리 또는 집단 행동이죠. 그렇죠? 그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 이 과신이론은 이제 자신의 능력을 너무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보에 소홀해져요. 잘못된 경우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과신 현상. 자, 앞에 보니까 너무 쉽죠? 이 문제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